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두 번째 라운드로 자바 언어의 개요와 분류, 그 다음에 자바 언어의 특징, 그 다음에 자바 가상 머신과 같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라운드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초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 컴파일 시킨 후에 실행까지 시켜볼 겁니다. 먼저 실행을 시켜보고 난 이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문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특정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명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의 명령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앞선 라운드 1에서 설치한 자바 다큐멘테이션 API에 대한 사용법을 학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 언어의 특징을 보면요. 그 자바가 보통 C 언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C 언어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C 언어에 보면 포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1차원 포인트, 뭐 2차원 포인트, 뭐 더블 포인트, 뭐 트리플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C 언어 이전 언어인 B 언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C 언어에서도 뭐 당연히 포인트라는 게 메모리상의 특정 주소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슈, 뭐 강력하지만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실제 메모리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자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C 언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언어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안정적인 만큼 그 강력한 어떠한 조작은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기는 한데 그러한 특징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컴파일된 클래스를 사용함으로 플랫폼과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얘를 윈도우상에서 컴파일을 딱 시키게 되면 이미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 윈도우용 그 프로그램으로 컴파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맥이나 리눅스에서 동작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바는 컴파일을 시킬 때 얘를 반기계어, 다시 말하면 바이트 코드라는 형태의 반기계어로 바꾸고 이때 반기계어로 바뀐 요 형태 자체는 아무런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즉 OS의 특징을 OS라고 하면 윈도우, 맥, 리눅스, 뭐 유닉스 이러한 것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데요. OS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아요. 앞서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러한 OS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시키는데 이 그 자바는 그러한 OS의 특징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컴파일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킬 때 그때 비로소 JVM에서 OS의 특징과 혼합하여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플랫폼과의 독립성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컴파일된 클래스를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OSMU라는 말 많이 씁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한번 소스를 만들고 걔를 컴파일된 클래스로 만들어 두게 되면 얘를 여러 군데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재사용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들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방대한 API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편의성을 향상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핵심 기술은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자바 SE,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둔 스탠다드 에디션 계열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웹 쪽,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나가면 단순히 SE만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대다수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즉 웹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프리렉 사이트라든지 다음 사이트, 네이버 사이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웹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API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SE를 학습한 이후에 학습하는 영역이라서 일단은 이러한 핵심 기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중요 핵심 기술은 마이크로 에디션이죠. 이거는 조금 SE에 있는 API보다 조금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에디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어딘가에 어느 기기에 내장되어서 인베드 되어서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ME까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인베드라는 영역을 새로 또 API를 분리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ME가 반드시 인베디드 되는 그러한 API들만 모아놨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마이크로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조금 더 작게 컴팩트하게 묶어둔 API들 군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어드밴스드라든지 자바 FX, FX는 뒤에서 학습하실 거고요. 자바 DB, 자바 카드, 자바 TV 등과 같은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핵심 컴포넌트는 뭐 그 베이지,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의 군집, 그러니까 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대 비자바 통신인 코바, 그 다음 우리의 문서 표준을 만들기 위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그 다음에 핫스팟 VM, 뭐 핫스팟 VM은 메모리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자바 네이밍, 이름으로 디렉토리 인터페이스, 디렉토리라든지 이러한 연결 경로를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바 시큐리티, 자바 보안 쪽, 뭐 이러한 것들이 핵심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거는 베이직 쪽, 툴즈는 뭐 당연히 컴파일 시키면서 써볼 거고요. 코바는 제가 네트워크 쪽에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 XML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책 한 권 분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도 한번 보시고, VM은 뒤쪽에서 살짝 짚어볼 거고요. JDBC는 파트 3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키면서 사용해 볼 거고, JNDI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시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웹 쪽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계열을 학습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영역이고요. 자바 시큐리티 요 영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바 시큐리티 보안 영역은 뭐 여러분들 선택이긴 한데 사실 프로젝트 상에서는 필수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자바 데스크탑 컴포넌트, 데스크탑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뭐 대표적인 건 FX, 뭐 JFC 스윙이죠. 스윙 컴포넌트.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 뭐 미디어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2D, 웹스타트, 뭐 등등등, AWT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전부 다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API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MS 워드 같은 거 만든다, 혹은 윈도우용 계산기 만든다, 뭐 이러한 경우에 UI 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디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거 있죠. Z 오디오인가요? 뭐 그러한 것들, 뭐 곰 플레이어 뭐 이러한 것들 만들 때 미디어 쪽 관련된 API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집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에 보시면요, 그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앞에서 글자로 풀이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바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이게 핫스팟 클라이언트 서버 VM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설치를 할 때 그 JR리하고 JDK 설명드렸었죠. JR리는 실행을 위한 내용들만 담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시면 JDK는 나머지 실행 명령어들, 컴파일 명령어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JDK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었네요. 여기에 툴스하고 그 다음에 뭐 API들은 실제로 자바가 동작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 군집이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작을 매니지먼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의 API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그 자바 SE를 학습하면서 볼 부분이 대부분이죠. 이만큼의 영역이 전부 다 SE에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부분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바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범위한 언어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바 언어는 그 앞서서 특징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이식성이 높은 언어입니다. 이식성이 높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라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JVM, 그러니까 자바 가상 머신이 있으면 JVM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OSMU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바는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외부 포인트를 제거하고 내부적인 포인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릴 때는 C 언어의 포인트를 제거하고 동적으로 객체를 참조한다.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완벽한 객체 지향이다. 근데 사실 이 그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다라는 거에는 저도 그렇지만 뭐 완벽하게 동의는 할 수가 없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자바가 표방하기로는 그 객체 지향 언어로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로 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항상 시작과 끝이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기 때문에 완벽한 객체 지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버전별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을 보면요. 최초의 자바가 95년도 5월 23일이었죠. 그때 1버전이 발표될 때 순수한 코어 API들, 이때 API만 해도 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가지고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자바라는 이름이 자바라는 그 랭귀지로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시점이 2버전부터였어요. 자바 1.2버전부터. 그래서 이때 SE, EE, ME로 분류가 되었고 이때 그 스윙이라는 계열, 그러니까 JFC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JVM의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초창기에 1버전 나왔을 때는 사실 자바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C 언어의 100배나 느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돌았었는데요. 근데 이 JVM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2버전부터는 이제 쓸만한 언어가 되었죠. 그리고는 점점 발전해서 4버전 되어서는 XML도 지원하고 로깅도 지원하고 웹스타트. 웹스타트는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얘를 웹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이전까지는 항상 IO가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블로킹된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이 되다 보니까 입출력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딴 작업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non-blocking IO가 지원된 것도 1.4버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바가 1.4 버전까지는 1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가 5 버전부터는 5라는 명칭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5 버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들이 제너릭이라든지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오토박싱, 언박싱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임포트 포이치 나오면서 나중에 컬렉션스의 맵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과 뭐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계열과 관련된 클래스들이 몇 개 나오면서 조금 혼돈이 되고 약간 어려운 계열의 클래스들을 조금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6버전에서는 웹 서비스 계열도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7버전 들어와서는 NIO2라고 해서 앞서서 NIO는 non-blocking IO를 얘기한 건데 여기에서의 NIO는 그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비동기적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7버전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8버전에서 대표적인 건 람다죠. 자, 이 람다 표현식도 제너릭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했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다 보면 람다에서 또 한번 걸리시게 될 겁니다. 람다가 이제 의외로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쉬운데 얘를 실제로 쓰려고 하면 좀 숙련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그러니까 IO와 관련된 영역이죠. 스트링과 관련된 API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퍼머넌트 제너레이션 이제 힙에서 그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요 영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자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는 요 뒤에 그림 있으니까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버전에 되어서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을 힙에서 삭제를 시켰다. 내부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메모리상에 딱 있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영역이 항상 할당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내부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동쪽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관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 계열과 관련해서 조다 타임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게 8버전입니다. 9버전은 사실 지금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2017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으로 바뀌어서 이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예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바의 가상 머신을 보면요. 그 메모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가상 머신이 동작하는 방법, 뭐 그러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자바 가상 머신은 자바 클래스 파일의 바이트 코드, 이 바이트 코드 언제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컴파일을 딱 시키면 바이트 코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가 나타난 얘를 읽어서 실행하는 역할. 이걸 명령어로 따지면 인터프리터, 즉 자바라는 인터프리트를 쓸 수 있다라고 라운드 1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네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읽어서 실행하는 역할이 바로 자바 가상 머신이다. 단순히 이 역할만 하는 건 아닌데요. 여하튼 크게 보자면 그 바이트 코드 읽어서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보안 유지와 관련해서 JVM이 샌드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영역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샌드박스로 다 묶여 있는 그 내부에서 실행을 하니까 시스템에 부정되게 조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샌드박스 안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수정하고자 한다라면 수정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뭐 그건 라이센스 문제 관련 기타 등등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바이트 코드 읽어서 한 줄씩 실행하는 것을 인터프리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프리트는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읽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네요. 자, 그래서 핫스팟 JVM의 아키텍처를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필요할 때마다 클래스를 이렇게 로드를 시킵니다. 로드를 시켜서 가지고 와서 이 클래스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지고 온 내용 중에는 잠시 후에 우리가 기초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걔 구문을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안에는 멤버 필드라는 게 있고 멤버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멤버 메소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의해 둔 덩어리인데요. 그러한 메소드가 당기는 영역도 있고요. 메소드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언해 둔 공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을 힙이라는 영역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 스레드가 동작하는 것, 외부 그 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인터널 스레드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도 이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상에 클래스를 로드 시켜갖고 올려두게 되면 이걸 누가 실행을 시키느냐? 바로 실행 엔진이라는 요놈이 실행을 시키게 되겠죠. 실행 엔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JIT, 다시 말하면 Just in Time,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컴파일 시키면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arbage Collector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건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메모리를 자기가 알아서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Garbage Collector라는 놈은 자바에서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그림은 좀 어렵잖아요. 글자들도 어렵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클래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둔 클래스를 자바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하면서 읽어들여서 자신의 메모리상에 이렇게 배치를 시킨 다음에 실제 실행 엔진을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실행 엔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이제 메모리상에 쫙 배치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메소드 영역은 메소드 에어리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공간은 힙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힙이라는 영역을 보시면 그 영 제너레이션 영역과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앞서서 이거 실행을 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우려고 하면 뭐 어떤 상태에서 지울 수 있느냐, 혹은 안 지워야 될 거는, 오랫동안 사용할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메모리상에서는 영 제너레이션, 방금 만들어진 메모리들은 여기에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메모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옆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서 여기에 보관을 하고,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여기에 에덴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쫙 검사해서 아직도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쓰고 있다 라고 하면 수비니어 첫 번째 영역에다가 넣어 놓고요.
여기에 넣어 놓은 거는 앞에 거 한 10번 실행, 10번 조사할 때 한 번씩. 그러니까 조사하는 비중이 적어진다는 거죠. 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한 칸씩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 지금 밑에 보시면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은 정말 잘 조사를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쓸만한 그러한 메모리들은 이쪽으로 넣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자바의 그 힙 구조는 영 제너레이션 영역과 그 다음에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 두 가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메모리가 중요하냐라고 따지면 중요하지는 않은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바 계열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드실 때 이것까지 고민하면서 프로그램 만들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테니까 일단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나뉜다 라는 정도 하시고요. 일단 영 제너레이션도 또다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에덴 영역에서 S0, S1, 스비니어 스페이스로 그렇죠. 서바이벌 스페이스죠. 스비니어. 자, 서바이벌 스페이스로 이제 점점점 옮겨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까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영 제너레이션 영역이 에덴 S0, S1. 그래서 마이너 버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할 건지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할 건지에 따라서 이쪽 영역에 가비지 컬렉트가 실행되는지 뒤에 영역에 가비지 컬렉트가 실행되는지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퍼머넌트 제너레이션 영역은 이제 1.8 버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는 메모리상에 이렇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영역이 따로 떼져서.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는 뭘 관리했냐면 메타 스페이스의 크기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펌 사이즈를 관리를 하고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지정을 해주고 실행을 시키도록 했었는데요. 얘가 그렇게 사용자들이 관리하라고 해도 사용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영역에서 빼버리고요. 어디로 넣었냐면 실제 JVM 내부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VM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이 메타스페이스 사이즈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뭐 일부 지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형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상에서의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자바라는 언어가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 월등히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대충 보셔서도 어때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언어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띄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정도는 그냥 우리 뭐 술 마시면서 술안주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이야기거리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이게 버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버전을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는 있죠.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그 프로젝트의 베이스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자바 6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를 못 쓴다는 얘기일까요? 어싱크로너스 인풋 아웃풋은 못 쓴다는 얘기고 람다 표현식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API가 없으니까 1.6 버전까지에는. 그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가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버전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 상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API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바 가상 머신이 대충 클래스를 로딩 시켜서 메모리에 쫙 배포를 시킨 후에 이제 실행 엔진을 가지고 실행을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의 메모리는 뭐 자기가 알아서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잘 관리한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